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사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호입니다. 강의를 처음 촬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강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 들으랴 공부하랴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분명히 이전보다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자주차의 마지막 단원 제8장 공학 프로젝트와 공학 논문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학 프로젝트와 탐구활동 1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학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공학 프로젝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둘, 임레드 형식의 절차를 이해하고 프로젝트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셋,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공학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 좋습니다. 공학 프로젝트를 다루기 전에 일단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프로젝트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작하는 활동으로 보통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을 말하죠. 국가기관 수준에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 이 프로젝트의 존재에 대해서 안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봉하기 몇 달 전부터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영화 오펜하이머의 핵심 소재인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응하기 위해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 진영의 범국가적인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오펜하이머부터 페르미, 한스 베테, 리처드 파인만, 폰 노이만 등 이름만 들어도 아니 이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다고 싶을 만한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함께 진행했죠. 결국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했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싶었던 핵폭탄을 성공적으로 개발까지 완료했습니다. 일본에 투하된 리틀보이와 팬맨이 바로 이때 개발된 겁니다. 이처럼 프로젝트는 체계와 목표만 잘 갖춘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 방식을 학교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학생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학습 방식을 바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줄여서 PBL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여러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사람이 혼자서 또는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주도성, 동료와의 협업 능력, 그다음에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만 듣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일 없이 여러분이 직접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해 가면서 다양한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공학 분야에 접목하면 이를 공학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공학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면 공학 프로젝트는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 시스템 또는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학의 개념을 꾸준히 공부해온 만큼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공학 프로젝트의 주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여기에 두 가지 프로젝트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A는 무인 드론의 비행 성능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이고, B는 공기 밀도가 드론의 비행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공학 프로젝트고 다른 하나는 공학 프로젝트가 아닌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A와 B 중에서 어떤 게 공학 프로젝트 같나요? 바로 A가 공학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기존 무인 드론이 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B는 왜 공학 프로젝트가 아닐까요? B는 공기 밀도를 변인으로 삼아서 비행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세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 그 자체를 개선하기보다 현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학 프로젝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학 프로젝트가 어떤 걸 지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베일과 모스가 전신기 그리고 모스 코드를 개발한 사례도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개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학 프로젝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연구, 이론적 연구, 문헌 연구 및 리뷰 탐구입니다. 왼쪽부터 써 있는 그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공학 이론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 결과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술 개발이나 진행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연구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까지 진정한 공학 프로젝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신이 진행한 공학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공학 프로젝트의 결과를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이란 아이디어를 특허 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방법으로 1장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학 분야는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고 또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결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험을 통한 검증입니다. 제안한 기술이나 방법의 실제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만약 여러분이 자주차가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면 실제 주행에 적용해 보면서 그 효과를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학적 증명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학생들이 어쩌다 보니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더라도 남에게 충분히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식이나 공식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바로 수학적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현재 실험 결과를 어떻게 개선해 갈지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실제로 해보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진행하는 실험입니다. 보통 시스템 작동할 때 돈이 많이 들거나 환경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곤 하는데 실제 실험을 대체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공학 프로젝트로 시스템을 개선했다면 그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개선됐다면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신뢰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문헌 비교를 통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 문헌을 연구하거나 리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유의미한 개선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해당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허 등록, 실험을 통한 검증, 수학적 증명,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분석, 문헌 분석까지 공학 프로젝트의 결과를 인정받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방법들을 공학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신기술 개발 및 응용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앞서 살펴본 6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받는 게 좋을까요? 바로 실험을 통한 검증과 특허 출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당연히 그 기술이 이전 기술을 충분히 개선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험과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가 실효성이 있다는 사실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 연구를 진행할 땐 수학적 증명과 시뮬레이션,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론적 연구에선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기술이 타당하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역적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구 가설을 수학 이론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이론적 연구라고 해서 실험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실제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으로 시스템을 작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연구도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공학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는 학술 논문보다 특허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론적 내용도 특허를 먼저 출원해야 그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 및 리뷰 탐구를 살펴봅시다.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 문헌 비교, BM 특허 출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 연구 주제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문헌을 비교해보고 이 과정에서 공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문헌 연구 결과물은 특허 출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만약 그 결과물이 새로운 거래 방식이나 전자상거래 시스템 아니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영 기술 분야에 해당한다면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라는 BM 특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알아보기 전에 잠시 에디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에디슨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죠? 그렇죠.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부릅니다. 에디슨은 미국에서만 1093개나 되는 특허를 등록했을 만큼 수많은 기술을 개발한 걸로 유명한데요. 에디슨은 이론적 연구나 문헌 연구보다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도 사실 공학자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일단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하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은 다른 프로젝트에 먼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문헌 연구 및 리뷰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깊이 있게 탐구한 후에 이론적 연구로 기존 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그런 발전된 시스템을 탐구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꿈은 크게, 대신 과정은 체계적으로 라는 말을 새겨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학 프로젝트 주제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학 연구 보고서는 보통 임레드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임레드는 과학 또는 의료 분야에서 범세계적 표준으로 사용하는 논문 항목인데요. 임레드의 각 철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먼저 I는 인트로덕션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M, 메소드를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R, 리절트를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연구 방법에 따라 실험을 했다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다음 A는 and를 의미하는데요. 굳이 그 의미를 따지자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지만 IMRD로 발음하는 것보다 A를 붙여서 임레드로 발음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맥의 모음 A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A를 추가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D를 강조할 수 있게 됐네요. and는 임레드에서 D, 디스커션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임레드 형식에서 디스커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커션은 논의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연구의 의의 또는 한계를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밝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레드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례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남고나 여고를 제외하면 동성 친구와 더불어서 이성 친구도 함께 모여 지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여러 친구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친구가 다르게 보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오르고, 아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무슨 일인 걸까요? 사랑에 빠진 걸까요?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학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주제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심박수가 증가한다로 선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임레드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로 작성해 봅시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구의 맥락을 구체적이고 좁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이성을 보면 왜 떨리는지 호기심이 생겨 탐구를 진행합니다 라고 설명한 뒤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성별을 이성으로만 제한하고 호감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작성했으니까 이제 메소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메소드 파트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을 따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심전도 측정을 이용했다면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 이러한 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실험을 진행했다면 그 다음엔 결과를 안내합니다. 리절트 파트에서는 실험 결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가 문제 해결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해석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때 항목별로 체계화해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돈된 형태로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행하기로 한 프로젝트에서는 심박수 측정 결과를 잘 정리해서 제시하면 되겠죠? 이제 and를 지나 마지막 디스커션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디스커션에서는 연구 결과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연구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또 이 연구가 충분히 의미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구한 주제가 뭐였죠?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면 심박수가 변화한다는 거였죠? 사실 이 실험의 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엔 어려움이 있죠. 디스커션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누구나 예측 가능한 주제보다 기존 기술이나 시스템,
그리고 학문적으로 진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가요? 임레드 형식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됐을까요? 겉만 그럴싸한 형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내실을 갖춰서 보고서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공계 학술대회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임레드 순서에 맞춰서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둘러보면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형식임과 동시에 발표를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임레드 형식에 따라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발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임레드 형식에 맞춰서 친구들과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봅시다.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여기까지만 듣고도 이미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차 프로젝트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주차 프로젝트도 당연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공학 프로젝트이자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공학적 사고의 전략, 단순화, 역발상, 최적화, 모듈화, 절충, 경제성 판단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방안을 탐구해 보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윤리, 전기, 전자, 기계공학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서 고민해 보면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카메라를 이용하고 싶다면 차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검출할지,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잘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상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대신 라이다를 이용한다면 라이다를 통한 장애물 감지와 회피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아니면 슬라임 기술을 참고해서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차량이 수행하는 동작 중심으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 다차선을 효과적으로 주행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주차를 잘할 수 있을지 그 알고리즘을 탐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차 소프트웨어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 다루는 내용인데요. 5단계로 나뉘는 자율주행 단계를 어떤 단계까지 제한해야 할까? 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 보고서만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 만큼 공학 토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면 더욱 좋겠죠. 공정성과 책임성, 프라이버시, 투명성 등 윤리적 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수립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기기공학 부문에서는 어떤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기전자공학에서는 부드럽게 조향하거나 아니면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방지할 수 있는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기계공학 부문에서는 구동 모터나 조향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야를 탐구하는 학생들은 초반 강의에서 설명했던 자동차 부품들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건 이 프로젝트가 차량을 분해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요 부품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구 결과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면
그 원리를 반영한 새로운 자주차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구 논문으로 자주차 시스템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과목을 수강했을 땐 다른 과목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어찌 보면 소꿉 장난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자주차 프로젝트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공학 탐구의 장을 열어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자주차라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수준 높은 논문도 쓰고 꼭 긍정적인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탐구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실제 자주차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주차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배포된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ROS 기반의 차량입니다. 자율주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습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이지만 이미 시중에 존재하는 로봇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합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 청소기의 원리를 배우는 수준에 그친다 라는 현대모비스 연구소의 전문가들의 말과 함께 2017년 딱 1년만 사용된 후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짜 자주차라고 불릴 만한 1세대 자주차 시스템은 다음 해인 2018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김평훈 교수님, 정영식 선생님, 홍범진 선생님이 주도해서 개발된 1세대 자주차는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돼서 필요한 모듈을 조합하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센서로는 카메라와 라이다가 장착되었고 구동을 위한 DC 모터, 그리고 조향을 위한 DC 서버 모터, 마지막으로 처리 장치로는 라즈베리 파이가 장착되었습니다. 자주차 프로젝트 전용으로 개발된 1세대 시스템이라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만 디퍼렌셜 기어가 없어서 DC 모터를 바퀴에 직접 연결한 구조이고 메인보드와 PC 간 통절이 단절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단점을 포착한 몇몇 학생들은 새로운 자주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 자주차 프로젝트로 서울대 공과대학에 진학한 이상규 군과 문주영 군이 기존 자주차를 대체할 수 있는 2세대 자주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세대 자주차는 1세대의 단점을 개선하여 구동장치에 디퍼렌셜 기어를 장착하고 조향장치에는 레카피니언 기어를 장착해서 실제 차량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차량의 셰시와 일치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면서 이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준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만 PCB 보드가 심하게 뜨거워지는 문제, 그리고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분해와 조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개선한 3세대 자주차가 2023년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3세대 자주차는 카이스트에 진학한 최진혁 군이 개발한 차량으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B를 재설계하고 자주차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향장치를 모듈화함으로써 조향 정밀도를 개선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자주차 시스템은 외관이 깔끔하게 정돈되고 사용도 높아진 차량으로 거듭났습니다. 현 세대 자주차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3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카메라 모듈부터 2차원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고 실제 전기 자동차의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구동 모터에는 BLDC 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준을 높이고 학습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해 처리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죠. 이렇게만 들으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공학 분야의 발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자주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걸 최종 목표로 끝없이 정진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탐구활동 1번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교재 344페이지부터 보면 되고요. 다음 논문을 읽고 2세대 자주차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앞서서 선생님이 각 세대별 자주차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그중 2세대 자주차는
문주영 군과 이상규 군이 작성한 이 논문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선배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에커먼 스티어링과 차동 기어, 렉앤 피니언 기어와 베어링, 그리고 다차로 상황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 논문을 읽고 2세대 자주차 시스템의 원리와 그 특징을 이해해보면 됩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다음 논문을 읽고 3세대 자주차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앞선 활동과 동일한데요. 2세대 자주차가 자동차 CAC 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장점도 있지만 발열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이 논문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B 보드를 재설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세대 자주차가 개발된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오늘은 공학 프로젝트와 탐구활동 1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주차 시스템을 활용한 공학 탐구 사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